자,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부분인데,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을 보면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제작 건설에 한해서 적용을 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만 적용이 됩니다.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상가, 아파트의 재고자산, 아파트 등은 재고자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발생된 이자 비용, 전액 송금 산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송금 산입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례를 통해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상에 보면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해서는 먼저 적용이자율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적용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원칙입니다. 원칙으로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고, 당좌 대출 이자율로 갈 수 있고, 해당 연도만 또는 해당 대여금만 당좌 대출 이자율로 한다든가 하는 부분 구분해서 보실 수 있는데,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통해 갖고 가지급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정 과목 등록해서 자료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불러오게 되면 자료가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 갖고 적수 계산하시면 되겠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갈 때는 차입금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차입금 관련해서 거래처를 등록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새로 불러오기나 현재 거래처 불러오기 기능을 눌러서 하게 되면 관련된 거래처의 차입금 변동 내역에 대해서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그 이자율만 별도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우리 지급이자 인정이자를 계산하시려면 거래처에다 미리 요구하셔야 됩니다. 이자 지급액별로 이자율을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이자율을 다 받아야 됩니다. 거래처에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그나마 좀 쉽습니다. 근데 고정금리가 아니고 대부분은 변동금리죠.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변동이 생기면 변동이 생기는 시점에 전액 상환하고 다시 받는 걸로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지금 3.5%인데 3개월 뒤에 이자율이 3.3%로 조정이 됐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 자, 요걸 입력하는 부분이 보시면, 자, 상환한 걸로 봅니다. 언제? 3월 31일 날 2억 원을 전액 다 상환했습니다. 상환한 걸로 보고 다시 차입을 합니다. 3월 31일 날 2억 원은 이자율 몇 퍼센트? 3.3%로. 이런 형태로 변동이자로 변동이 생길 때마다 이걸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처마다 변동이자율인 경우에는 4번씩 다 바꿔줘야 되겠죠. 넣었다 뺐다 하면서. 중간에 또 분할 상환 들어갈 때는 또 분할 상환 들어가는 금액들은 다 또 상환으로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차입금에 대한 정리가 완료되고 나면 인정이자 계산에 을지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자율이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자율이 반영이 되어 있고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가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인정이자 세무조정은 인별로 세무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별로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인별로 나중에 상여처분이 일어나게 되고 그 상여처분 금액만큼 원천징수 금액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 인별 관리를 몇 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217페이지에 216페이지하고 217페이지 맨 하단 부분과 상단 부분에 보면 인별로 전표 입력 시에 적요번호를 1번과 4번, 2번과 5번, 3번과 6번으로 구분해서 사용한 경우에 인별로 자동 반영할 수 있다. 1번과 4번을 A라는 사람, 2번과 5번을 B라는 사람, 3번과 6번을 C라는 사람의 그러니까 가지급금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적요번호를 사용한 사람들은 구분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급금 계정 과목에서는 3사람까지 구분이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단기 대여금을 넣으면 6사람까지 그렇게 구분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계산이 되고 나면 업무 무관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 물산입 규정을 적용합니다. 업무 무관 부동산, 동산이라든가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동산이나 부동산은 대부분 없을 겁니다. 가지급금은 불러오기를 눌러주면 인정이자 계산할 때 적용됐던 가지급금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가수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급이자 송금 물산입 규정에 가서 이자율별로 이자 금액을 쭉 입력하게 되면 지급이자 송금 물산입 금액이 자동으로 나타나고요.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무조정을 반영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는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적용하는 케이스는 뭐 찾아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찾아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1번에 특정 차입금 건설 이자 계산 명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을 해야 되고요. 2번에 일반 차입금 건설자금 이자 계산 명세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 차입금은 요건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까지 계산 안 해도 된다라는 부분으로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요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데,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업무 무관 부동산 관련되는 지급이자 송금 물산입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했느냐 안 했느냐 상관없이 지급이자 송금 물산입은 반드시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자 수령 여부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이 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계산되는 회사는 무조건 지급이자 송금 물산입도 자동으로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해주시고, 221페이지에 준비금 조정명세서. 준비금은 지금 현재 비영리 법인이 적용되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만 적용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새롭게 설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무시하시면 되겠고, 224페이지에 밑에 보면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라고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정한 경우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준비금을 설정했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했다면 환입 절차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환입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환입을 언제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위에 보면 제가 표로 그려놨습니다. 2기 사업자. 예를 들어서 2012년도다. 2012년도에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을 설정했다면 13, 14, 15년. 15년이 5기가 되죠. 5기 때 환입을 해야 됩니다. 이때 환입을 하는데 사용분과 미사용분을 구분해서 사용분은 3분의 1씩 3년 동안 환입하고요. 미사용분은 일시 환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설정한 회사들은 환입 절차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2012년도께 1차 환입 들어옵니다. 그러면 최소한 2011년도 거부터 지금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입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회사의 재무제표에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잔액이 남아있는지, 환입과 관련되는 세무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26페이지에 그 연구인력개발준비금에 대한 세무조정 사례 부분 나오는데, 2번에 2013년도 1번에 준비금을 2013년에 7천만 원 설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3년이 아니고 12년도입니다. 오타입니다. 12년도에 7천만 원 설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한 거는 6천만 원 사용했고 미사용 금액이다 라는 부분인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준비금 관련되는 부분에 보면 준비금 등 조정에 보면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조정명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번에 나오는 송금사 한입은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송금사 한입은 하시면 안 되는 거고, 2012년도에 7천만 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되어 있고 3년 되는 시점에 6천만 원 사용했고 1천만 원 미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한 부분은
1차, 2차, 3차에서 1차 년도에 3분의 1, 2천만 원 환입하고요. 나머지 1천만 원은 일시 환입을 합니다. 그래서 3천만 원만큼 조정 등록을 통해서 입금 산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입금 산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미사용분 1천만 원에 대해서는 226페이지에 이자 상당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자 상당액은 법인세 차액 곱하기 일수 곱하기 만분의 3원씩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서 계산하느냐 하면 이 1천만 원은 우리 공제감면세액 조정 1번에 보시면 공제감면세액 조정 1번에 추가납부세액 계산서가 있습니다. 추가납부세액 계산서에 보면 맨 위에 준비금 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이 나옵니다. 요거 영무인력개발준비금 송금 산입연도 2012년도죠. 2012년도 추가 납부 대상 금액 1천만 원 해서 일자 계산해서 일자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서 계산하게 되면 32만 8,2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자, 추가 납부세 계산서가 만들어지면 요걸 저장하시고요. 저장하시고 공제감면세액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가 있습니다. 합계표 가서 불러오기를 눌러주면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중간에 탭에 비과세 2월 과세 추가납부 금액에 32만 8,200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 이걸 저장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는 데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가서 불러오기를 하면 133번에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에서 32만 8,200원이 최종적으로 여기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금은 당연히 설정분은 없지만 환입 절차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걸 놓치지 않고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생략합니다. 234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등 송금 산입 조정 명세서, 국고보조금이나 공사부담금, 보험 차익으로 어떤 고정자산을 취득했다면 국고보조금을 수령했을 때에는 입금 항목입니다. 입금으로 잡아야 되지만 이 부분을 입금으로 잡아서 그대로 둔다라고 하면 세금 내야 되죠. 최소 10% 이상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세금 내버리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당해 연도에 입금 산입한 금액을 바로 송금 산입해 줍니다. 압축 기장 충당금이나 일시상각 충당금을 설정해서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주의하실 거는 우리 공사부담금은 적용받을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국고보조금은 가끔씩 있는데 일반적으로 질문 들어오는 국고보조금의 대부분은 입금 산입 항목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송금 산입할 수 없는 항목들이라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대상법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농어촌 어쩌고저쩌고에서 이런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받은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회사에서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반영을 해달라고 하면 국고보조금을 받았던 관련되는 근거 법령을 찾아야 됩니다. 법령을 찾아갖고 법에서 정해놓은 법령이 맞느냐. 그게 맞다면 일시상각이나 압축기장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설정 못합니다. 당해연도에 세금 바로 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6페이지에 기부금 조정 명세서입니다. 자, 기부금 조정 명세서는 기부금 세무조정을 한다라는 거는 모든 세무조정이 전부 다 마감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세무조정이 이제 완료됐다라는 거죠. 다 끝나고 이제 기부금 하나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기부금과 관련되는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기부금 명세서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기, F12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불러오면
우리 그 일반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기부금과 관련되는 자료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는데 전부 다 지정 기부금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이제 기부금 종류별로 전부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전표에 전표 회계 처리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부처에 대한 사업자 등록 번호도 다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부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기부금 영수증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영수증을 봐야 되는 이유는 법정 기부금인지 지정 기부금인지 이걸 일일이 구분하시려면 어렵다라는 겁니다. 단체 이름만 갖고 판단하시기 어렵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있으면 그 기부금 영수증에 법정인지 지정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거대로 정리를 쭉 해 나가시면 편리하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 반드시 챙겨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부금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기타 부분, 즉 비지정 기부금이라는 거죠. 비지정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바로 세무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 등록을 통해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을 일단 해줍니다. 그 반영이 된 후에 불러오기를 통해서 소득금액을 확정해 주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을 확정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제가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불러오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부금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기부금 조정으로 들어가서 법인세법상에 2월 결손금이 있으면 2월 결손금 금액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자, 계산을 해주시는데, 자, 보시면, 자, 기부금 한도 계산하는 것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2013년도에 법정 기부금이 한도 초과로 2월 된 금액이 있다. 2월 된 금액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금액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2월 금액. 2월 금액은 당해연도 기부금 한도 미달 금액 범위 내에서 송금 추인해야 되죠. 추인해야 되는데, 자, 제가 여기서 일단 기부금 금액을 제로로 일단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일단 제로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제로로 입력을 하면 맨 위로 올라가면 2월 잔액 중에 송금 산입액은 지금 없죠. 그죠? 금액이 없습니다. 금액이 없는데, 자, 기부금 당해연도 한도 초과된 기부금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있다. 1억 원이 있다. 1억 원을 엔터를 치면 해당 연도에 송금 추인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죠. 모르는데 이걸 위로 이제 올라가 보면 위에 나옵니다. 송금 산입액이 1억이다라고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금액을 확인하시고 그냥 당연도 송금 추인하는 금액 1억 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간단하게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2억 원이 2월 된다라고 하면 2억 원 입력하면 1억 1천만 원까지만 2월 된다라고 나오죠. 접니까? 공제가 되죠. 그러면 당해연도에 송금 추인하는 금액 1억 1천만 원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록해 주시고 나머지 9천만 원은 다음 연도로 2월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세무조정을 하실 때 작년도 세무조정 서식을 봐야 되는 거는 기부금 조정명세서를 보셔야 됩니다. 2월 된 금액이 작년도 서식에 있을 거니까 그 내용을 보고 올해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적용을 해서 세부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도 초과와 관련되는 부분은 조정 등록을 눌러보더라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영되지 않고요. 이 기부금 조정명세서 적용하고 나면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가면 기부금 한도 초과 2월 송금 산입액이 여기에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다 반영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겠고, 기부금 조정명세서까지 다 끝나고 나면 245페이지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가 만들어집니다.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는 우리가 별도로 만드는 건 아니고 이미 각 세무조정할 때마다 이 내용들이 다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죠? 반영이 돼 있는 내용이 이미 집계돼 있으니까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확인만 하시면 되겠고요. 비과세 소득명세서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7페이지에 소득구분 계산서입니다. 자, 세무조정이 다 끝나고 나면 결국에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불러오기를 통해 갖고 저장을 하게 되겠죠. 뒤에 나오는 세액 공제나 감면 이런 부분 적용하기 전에 과세표준을 확정을 짓습니다. 4억 8,300이라고 하는 과세표준을 확정을 지은 다음에 소득 및 과표 계산에 있는 소득구분 계산서로 갑니다. 소득구분 계산서에 가서 소득구분을 합니다. 소득구분은 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을 적용받을 때 감면 소득을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요건 구분기장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이 동시에 있다 라고 하면 제조업은 감면 대상이고 부동산 임대업은 비감면 대상이니까 당연히 구분해야 되겠죠. 구분해야 되겠지만 우리 회사는 오로지 제조업만 있다. 그랬을 때도 소득구분 계산서 만들어야 되느냐?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안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손익계산서에 들어있는 금액 중에 제조업만 하지만 거기에 이자 수익이라든가 인정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득구분 계산서 내용에서 보면 248페이지에 맨 위에 다만 다음의 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이익금으로 구분한다. 즉 감면 대상 사업의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 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수입 배당금, 수입 이자, 유가증권 평가이익 처분이익, 수입 임대료, 가액금 인정이자, 유형자산 처분이익,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 공제분, 자산 수정이익, 뭐 이런 부분들.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거는 이제 개인 사업자만 나오죠. 개인인데 제가 뭐 구분하지 않고 적어놨습니다. 각 주에 나와 있는 73번 보시면 판매 장려금은 어떻게 되느냐? 판매 장려금은 감면소득에 해당되는 걸로 봅니다. 자, 이런 형태로 감면 사업만 하는 경우에도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소득구분계산서는 표준손익계산서에 있는 자료를 불러와서 합계란에서 공통부분과 개별부분으로 구분해서 입력을 합니다. 구분해서 입력하는데 감면분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해서 종류를 구분해야 될 거고요. 감면분 중에서도 제조, 건설, 도소매 업종별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면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긴 3개밖에 없는데 3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수기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3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하단 부분에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보면 2월 결손금 5천만 원 들어가 있죠. 2월 결손금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구분계산서에서도 2월 결손금을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반영을 하는데 이 금액은 제조, 건설, 도소매 쪽에 구분 기장된 2월 결손금으로 안분 계산하셔야 되고, 없으면 그는 비율대로 직접 수기로 이건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구분해 주시고 그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세무조정 소득구분으로 갑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되어 있는 모든 세무조정 사항이 여기에 다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면 과목 구분 선택, 감면 선택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감면 대상인지 아닌지 이걸 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통손익 안분 기준, 이거는 이미 프로그램에서 거의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분세 5번의 소득구분 계산서 작성하게 되면 12번 과세표준,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뜨는 경우에는 지금 안 맞다라는 겁니다. 뭔가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정 계산서에 기부금 한도 초과나 기부금 2월 송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금액이 소득구분 계산서를 만들면 과세표준이 기본적으로 빨간색으로 떠야 됩니다. 안 뜨는 것도 문제입니다. 떠야 됩니다. 떠야 되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맞출 거냐? 세무조정 소득구분에 여기에는 기부금 한도 초과와 관련되는 내용은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죠.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이쪽에 있는 과목 추가라는 걸 버튼을 통해 갖고 기부금, 법정기부금 2월 송금을 추가해서 반영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 과목 추가라고 하는 기능은 기부금에만 들어갑니다.
나머지 내용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반영을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소득구분계산서 정확하게 맞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맞으면 제조업 관련되는 감면 적용할 때는 1억 3천 기준으로 감면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소매 적용할 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소득구분계산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소득구분계산서 잘못 만들어도 우리 전자신고할 때 이 부분 오류 나도 전자신고는 됐습니다. 근데 한 몇 년 전부터는 요거 오류 나면 전자신고 안 되도록 돼 있죠. 하다가 맞추다가 안 되면 소득구분계산서 빼버리고 전자신고하죠. 뺀다고 했으면 크게 달라질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제가 소득구분계산서 이 부분을 법인세 신고할 때 만들고 뭔가를 적용을 해보니까 세무서에서 좀 금액이 큰 경우에는 구분계산서 만들 때 개별 입금, 개별 송금 여기에 대한 부분 소명해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동산 임대 관련되는 거라서 이렇게 저렇게 소명을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철저하게 좀 관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게 252페이지에 그 과목 추가에 대한 내용 제가 그러니까 캡처 화면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소득구분계산서가 만들어지고 나면 공제감면 추납세액이라고 해서 이제 공제감면으로 들어갑니다. 공제감면세액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